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또, 우리, 워낙 또 뭐 달변이시고 말씀 잘하신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요. 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잠깐 저번에도 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 박 대표님, 그리고 또 지금 또 회사 운영하시잖아요. 네. 예, 좀 간단 소개해 주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CA 파트너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주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동산 개발부터 설계, 시공까지 지금 현재는 5년까지 커버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동산 개발의 밸류체인을 커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 초대된 이유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이제 부산 해운대에 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한 시니어 레지던스 1000세대 규모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지금 상품 개발하고 설계하고 있어서 아마 초대된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대략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상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다음에 국내 다양한 이제 시니어 요양시설 및 시니어 레지던스를 지금 저희가 컨셉하고 답사를 해서 거기 기반으로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건지를 보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착공 시점은 아마 2027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7년 초나 아니면 26년 말 정도가 될 것 같고, 준공은 아마 30년 정도에 준공해서 아마 그때부터는 아주 괜찮은 시니어 하우스를, 레지던스를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부산. 네, 부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2호선, 해운대역 바로 위에 있습니다. 또 부산 뭐 그쪽 지구 그러면 저도 이제 전에 뭐 이렇게 그 자본시장 쪽에 있을 때 네. 지금은 이제 발바가 되는데 이제 그때 막 거기 무슨 오륙동 이렇게 또 앞에 또 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무슨 동백섬? 지구가 있는데 50이야. 네, 갖고 뭐 개발할 때 뭐 자금도 딱 펀딩한다 해가지고 했던 기억도 뭐 나네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설계 네. 하시려면 순서가 이제 설계를 하고 뭐 2027년까지는 그럼 뭘 하세요? 설계하고 지금 계속 설계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해운대 지금 사실 그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프리미엄급으로만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시장에 그 이유가 땅값이 비싸서이거든요. 땅값이 비싸서인데 저희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땅을 50년간 장기 임대해서 거기다가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부담이 좀 덜 경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좀 더 경제성 있는 상품을 우리 어르신들한테 노인복지주택의 상품으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철도 공단이 가지고 있는 유휴 이제 지상 부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효창공원 같은 케이스거든요. 네네네. 예전에 경의선 철도를 공원화해서 거기 상업시설로 올라갔듯이 여기는 저기 일제시대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부터 이용했던 유휴 철도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 위에를 재활용하는. 사실 진짜 그 굉장히 앞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시니어 분들이 지금 우리 한 20%니까 1000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거 하나 이제 중요한 시금석 같은 게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중앙정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가성비 좋은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임대료를 좀 적게 하면서 또 환경이나 그 시설 내는 것도 굉장히 좋게 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시니어 레지던스 혹은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2축으로, 2디멘전으로 얘기하는데, 한 축이 건강의 정도, 한 축이 경제성의 정도라고 보면, 아주 건강하시고 경제력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상품들이 클래식 500이라던가 그런 루에스트, 라우어 이런 형태로 고급 프리미엄 레벨을 붙여서 이제 공급하고 있고 시장에. 네. 그다음에 또 경제성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주거 상품들이 있어요. 요양 상품들이. 근데 이 중간에 딱 중산층을 위한 상품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고민을 해보면 없어요, 방법이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국토부나 여러 이제 기관에서도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를 혹은 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어떻게
이런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현되는 건 아직까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마 최초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이제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네. 뭐 지자체도 물론 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중앙, 지방 정부 간의 또 그런 그 역할 분담, 또 뭐 지방의 이제 그런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 시너지나 좋은 그 파지티브 이펙트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설계하시고 뭐 자금 조달 네네. 뭐 해야 되고, 운영사도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 뭐 운이 좋게도 그 사업에는 저희가 주주로도 이번에 좀 일부 투자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사실상 국가에서 이런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로 네네네네. 들어갔잖아요. 2024년부터는 내년부터는 2025년이거든요. 지금 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65세 이상인 그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게 되는 시점이 다 내년인데 엄청나게 빨라요. 네네네. 저희가 고령 사회 그러니까 14%를 넘어선 게 7년 전이죠. 7년 전에 2018년도. 18년. 네, 18년도에 저희가 14%를 넘기면서 고령 사회로 들어왔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제 20%가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양상을 보면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일, 미국, 일본이 저희보다 앞서서 고령사회가 된 국가인데 그들의 양상들이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게 개발이 됐고요. 양상이 이제 양태를 만들어냈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 또한 그 앞단에 있었던 독일 케이스를 가지고 똑같이 배운 거예요. 지금도 일본도 미국 가서 배우고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앞단에서 진행됐는지에 대한 거를 벤치마킹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는 뭐였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일본도 보고 있고, 우리는 또 일본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독일이나 일본 또한 그 고령 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던 장기 요양보험이 만들어졌고, 독일도 그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가 국가 재정 자체가 좀 직면한 노인들에 대한 주거시설 혹은 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 투자로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시설 투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정이 사회적인 그 손이익보다 재정이 더 많이 투입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형 요양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요양을 서포팅하는 그런 곳에 너무 많은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이 박살이 나고 결국에는 딴 나라도 그런 경우가 네, 독일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습니다. 사실 독일도 우리 1995년도에 요양보험을 도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또한 개호보험이라 해서 2000년, 1998년도 이후에 개호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재정을 시설에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차원에서 시설 공급하다 보니 말 그대로 이제 들이붓듯이 돈이 들어갔고, 결국엔 그 재정이 파탄났고, 그러면서 민간들을 초대했고, 민간이 초대돼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상품으로, 왜냐면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수익 모델을 갖고, 그 수익 모델에서 좀 이제 좀 약간 등한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은 프리미엄으로 가고 국가는 완전 복지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 중간이 비게 되고, 이 중간에 비어있는 그 중산층들은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로 오히려 만들어졌어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재정도 없고 민간은 하이엔드로 가고 국가는 복지로 가니까 결국엔 그 사람들을 위해 지역 포괄 케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중산층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치매 노인들이 국내에 돌아다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본은 더욱더 그랬겠죠. 개인주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맞나요? 모르겠지만 일본도 약간 개인주의적이죠. 성격에 따른 동양적인 개인주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케어가 노인들이 막 그런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라던가 아니면 치매 노인들의 길거리에서 사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재정은 들어가고 민간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간에 중산층들을 케어하는 부분이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는 지역포괄 케어라는 게 나오게 됐고 지역포괄 케어. 그래서 이제 일본 그러니까 독일도 사실 그런 경험을 있어요.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케어 매니저라는 사람이 생겨갖고 이 각각의 노인들에 대한 담당 매니저가 매칭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자체 혹은 마을에 요청을 이제 노인을 등록하게 되면 거기 케어 매니저가 이제 매칭이 되고. 그냥 우리나라하고 사회복지사 약간 좀 달라요. 네, 약간 달라요. 근데 이 노인들을 이 지역사회 마을에서 다 케어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모른 척 지나갔다면 약간 배회하는 할머니, 노인분들이 계시면 찾아드립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일종의 지역 담당이네. 네, 지역 담당이고 그 봉사활동이나 아이들의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좀 안타깝게도 이제 클로징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생을 클로징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은 살만해라는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 집에 찾아가고 유치원 앞에 일부러 요양원을 만들고 우리는 사실은 여의도에 여기 사무실에 있는 여의도 시범단지 아파트에서 데이케어 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더니 이제 민원이 막 들어가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지금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0년 초반에는 이게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시설이 선호하는 비선호 시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치원 앞에 있어요. 유치원 앞에 있고 당연히 사회에서 지역에서 보듬어야 할 시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어떤 데는 민간주택하고 요양시설이 같은 아파트에 같은 건물에 일본. 네, 일본 같은 케이스가 같이 들어가요. 독일은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성격이 틀릴 거고 독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케이스. 독일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요양보험이 만들어지고 점점 복지가 좋아지니까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독일이 일본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는 독일하고 미국은 서양 사회고 그다음에 땅이 넓어요. 두 가지 다 있네. 독일은 넓죠? 네, 독일 넓어요. 넓고 거기는 굳이 노인을 존경하는 그런 게 좀 덜 약하고. 근데 그들은 그냥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RC라고 해서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이 마을에 살다가 나이가 되면 노인복지주택으로 가고 거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양로원으로 가고 양로원에서 건강이 더 안 좋으시면 요양병원으로 가고 근데 이게 한 단지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네. Aging in Place라고 요즘 말하는 개념이 CCRC라는 그 얘기가 처음 나온 데가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지역사회 안에 있는데 네, 맞아요. 땅이 넓은 거야. 그것도 이제 컨셉 자체가 인디비주얼 좀 그런 거니까 동일하고 좀 다르니까 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개념이 좀 덜하면서 드문드문 있는 거지 원한 걸. 드문드문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왜냐면 저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밀도가 높은 지역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진짜 뭔가 에너지가 다운되고 이런 식으로 받아보는 게 있는데 독일은 여러 번 흩어져 있으니까. 독일에서 처음 CCRC도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해서 미국은 안타깝게도 보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국가보험, 요양보험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민간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서만 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건강이 안 좋은 상태 이 중간 단계를 어시스티드 리빙이라고 해서 어시스트 케어 하는 일어서기, 식사하기, 빨래하기, 음식하기, 청소하기라는 그런 어시스트 리빙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또 시작됐었어요. 난 처음 들었어요. 내가 좀 이쪽에 강남하다 보니까 독일이었네, 그죠? 원래는 CCRC가 그러니까 사회로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요. 독일이 아주 옛날부터 사회복지사회
무슨 철을 대상 그때부터 있었어. 아주 옛날부터. 네네. 20세기 초부터. 그때 알텐챈트룸이라고 해서 이게 자립하고 요양하고 양로하고 요양이 한 세트로 있는 그런 상품들이 독일에서부터 시작됐죠. 근데 지금은 재밌는 건 그들도 이제 다 베이비붐 세대, 네네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그 나이가 들면서 하이엔드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거는 더 이상 가난했던 기억을 가진 어르신들이 아니고 이미 독일이 정말 잘 나갈 때를 살았던 노인들이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이 네. 세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취향, 자기가 선호하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딱 정해져 만들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없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넘치는 것을 잘 채우는 형태의 모델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이닝에 보면은 그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그러잖아요. 얘네들도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동반하는 그런 레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이진 않겠지만 이렇게 요트를 타거나 진짜 최고급 호텔을 시니어 노인복지주택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방하는 형태. 또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네. 제가 이거는 한 챕터 그 사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매거진이 돼서 노인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 노인들을 위한 주거 이런 형태로 매거진도 있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실버 매거진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네. 이미 다른 나라는 다 활성화되어 있어요. 일본은 좀 이렇게 좀 더 그 뭐랄까나 그 매거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좀 매력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매거진이 그럼요.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내년부터 뭐 예측된 이론이 20% 이상이니까 인구는 되게 예측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2050년, 2060년 되면은 저희가 46%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더 많은 시장이 될 거예요. 더 큰 시장이 될 거고, 그 지금 현재 젊은층 시장보다 더 큰 시장, 65세 이상의 노령자, 고령자 어르신들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인구 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시청자분들 볼 때는 때깔아서 XY 좌표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Y꼴 X 갖다 그린다 그러면 이쪽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 쪽에 네. 이렇게 이쪽으로 되는 것이 이제 경제력 쪽도 있고 건강하죠. 네. 뭐 이제 이런데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요 시장이 실패한 영역 이쪽에 네. 주로 이제 정부가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데 이렇게 주로 시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걸 많이 하다 보니 네. 재정이 이제 많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잘 못한 상태죠. 많이 투입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좀 뭐 프리미엄 값으로 이제 민간 시장 작동을 하고 했는데 네. 가운데가 이제 비었는데 비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네.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먼저 간 고령화된 그런 나라가 이제 이렇게 쭉 해왔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에 반성도 있고 하다가 또 이들의 또 소득도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가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구조 밟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좀 늦기 시작했지만 그게 빠르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이제 이들이 다 학습하는 거 학습 효과 같다 우리가 좀 배우면서 간접적으로 좀 빨리 쫓아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사실은 그 독일 같은 경우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갔을 때 34년이 걸렸어요. 야, 우리는 네, 일본은 12년이 걸려요. 반으로 우리는 7년 만에 되는 거고요. 사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중국이 2023년도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다음에 2030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근데 양상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중국 갔다 왔는데 조금 그쪽은 그들은 또 저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중간 부분은 사실 어느 나라나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추고 있는데 가성비가 좋나? 규모 복제가 작동할 수 있나? 어떤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 주신 것 같은데, 딴 데서 한번. 우리나라 사실 우리가 프리미엄급 레벨, 그건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시장에서 시니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혹은 양로시설이라는 관점에서 보통 500세대 정도가 넘어가야 그 규모 경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노인들을 위한 공용시설들, 사우나, 체육시설, 프로그램실, 식당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 약간 불편하거든요. 식당을 좀 할애를 못 한다던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재활시설을 좀 못 넣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일본도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예전에 요양시설 조그만 게 있었다면 지금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과연 일본처럼 혹은 독일처럼 그렇게 갈 거냐, 노인복지주택이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서비스를 넣는 부대시설을 집어넣고 하는 모양새로 갈 거냐, 현재는 다 그걸 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파이어시니까 또 그렇게 방향을 또 이렇게 한번 또 시금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노인복지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형 공동주택 방식의 단지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아직도 생각했을까. 네. 독일은 제가 주택 부자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또 지진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고층 건물이나 건물이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 대형 건물이 없고요. 그들은 재밌게도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우리나라처럼 수용이라든가 주민 동의율 몇 %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마지막 한 부지까지 다 사야 돼요. 다 동의를 하고 혹은 매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는 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같은 대형 아파트 단지라는 게 없습니다. 6,000세대, 지금 8,000세대 이런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점점 대형 공동주택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동주택들은 부대시설로 이미 식당, 네네네. 피트니스,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일부 아파트이긴 하나 그런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청소, 그다음에 아이 돌봄, 어린이집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좀 그런 개념만 확장 바꾸면 얼마든지 좀 가능하겠네요. 저는 그래서 지금 어린이 돌봄이 있으면 중간층이 비었던 그 부분이 현재 공동주택이 노인 친화로 디자인이 바뀌어진다면 혹은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공동주택이 시니어 레지던스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노인주택이 될 수 있다고. 어린이 돌봄을 우리 노인 돌봄으로 컨셉츄얼리 그것도 가능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관련된 법규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돼야 되는 거고, 그걸 저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약간 일단 경제적인 가성비 차원에서 볼 때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이미 하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났잖아요. 예전에 다른 나라에서 그 재정 적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포괄 케어라는 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재정을 새로 지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의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이를테면은 좀 그런 컨셉을 그런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기존에 있는 주택을 노인에게 적합하게 리모델링 약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기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현관과의 단차를 없애준다던가 아니면 현관을 좀 들어 올린다던가 아니면 싱크대의 높이를 좀 낮춘다던가 아니면 조명에 끄고 온오프를 내가 침실에 누워서 안전하게 침실에 누운 상태에서 온오프가 된다던가 그런 AI로 좀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면 100억 들어갈 것을 말 그대로 한 10억, 20억에 그 정도 효과를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시행사들, 여러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보고 있는 그 시장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맛배기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그 시장이 저는 공동주택이 그 시장을 먹을 거고 프리미엄, 완전 프리미엄 혹은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취향을 저격하는 그 상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 간의 싸움, 그러니까 공공주택의 레지던스, 노인 친화
아파트와 지금 현재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노인복지주택, 시니어 레지던스가 둘이 경쟁한다고 봤을 때 가격 면에서나 아니면 내가 가족들하고의 친화력을 계속 유지하고 손자녀들과 계속 지내고 마을 주민과 같이 지내는 그 아파트가 여기보다 훨씬 나을 거다는 거지, 살기에도. 왜냐면 동일한 금액으로 여기는 30평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여기는 15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일 금액으로. 근데 동일 금액으로 15평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다 나보다 형님 누나들만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이미 아파트에 있는 부대시설인데 조금 더 내가 편리했을 뿐이니까 저는 여기 조금만 손만 리터치하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얘기 들어보니까 참 리즈너블하네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딴 나라도 좀 꼼꼼히 들여다보면 일본도 무슨 땅이 좁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커뮤니티 이런 것도 좀 커뮤니티 케어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일본은 그런 단지가 없어요. 단지가 없고 없어. 그냥 주택 그러니까 마을 지역 포괄 케어라는 이제 마을 단위의 워낙 얘기 되지만 지자체 중심으로 하기도 했고 지진이 많아서 원래 그냥 나무집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